무료 와이파이 그거 한번 눌렀을 뿐인데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평범한 부부가 남긴 이 말은 처음엔 과장처럼 들리지만 그날 벌어진 일들을 알고 나면 절대로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손주의 돌잔치에 가기 위해 서둘렀던 아침, 누구나 한번 눌러본 적 있는 공공 와이파이 하나가 어떻게 삶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 잠시 후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된 박만수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큰 욕심 없이 서로 의지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에게 정말 기쁘고 설레는 소식이 있었어요. 첫 손주의 돌잔치가 열린다는 거였죠. 아들 부부가 타지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손주 얼굴을 볼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손주에게 입힐 한복을 고르러 시장을 다니고 저는 용돈 봉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스마트폰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며칠 전부터 배터리가 금방 닳고 데이터도 자꾸 끊겼죠. 화면을 켜면 느릿느릿 반응하고 가끔은 아예 멈춰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그 폰 좀 바꿔요. 요즘 사진도 제대로 안 찍히잖아요. 아직 쓸만해. 전화는 되잖아.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미뤄뒀습니다. 사실 새 폰을 사려면 돈이 들잖아요. 손주 돌잔치에 쓸 용돈도 준비해야 하는데 괜히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때는 이 작은 결정이 나중에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돌잔치 당일이 다가왔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장소 안내는 당일 아침에 따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혹시라도 문자를 놓칠까봐 예정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어요. 로터리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거든요. 여보, 폰 배터리 괜찮아요? 문자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배터리는 겨우 60%였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걱정 마. 충분해. 터미널로 가는 길, 저희 부부는 손주 이야기만 했습니다. 돌잔치에서 무슨 음식이 나올까? 손주가 얼마나 컸을까? 사진은 어떻게 찍을까? 평소엔 말수가 적은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소박하지만 안정된 생활을 이어온 저희에게 이런 날은 정말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니 배터리가 벌써 40%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아내도 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미리 바꾸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손주를 만날 생각에 그 불안감은 금방 사라졌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낡은 스마트폰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저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터미널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저는 휴대폰으로 아들이 보내준다던 장소 안내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데이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인터넷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여보, 문자 왔어요?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을 이리저리 흔들어 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터넷이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럼 어떡해요? 장소를 모르는데? 아내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돌잔치 장소가 어딘지 모르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때 문득 대합실 벽면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라고 적힌 파란색 스티커였죠. 아, 여기 와이파이 되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휴대폰 설정을 열어서 와이파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터미널 무료 와이파이라는 이름이 보였고 저는 망설임 없이 연결 버튼을 눌렀어요. 몇 초 후 와이파이가 연결됐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됐어. 이제 지도 볼 수 있겠네. 저는 안도하며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휴대폰에서 띠링하는 문자 수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돌잔치 장소 안내라고 생각하고 얼른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급하게 결제할 일이 생겼어요. 행사 준비 때문에 카드 한도가 다 찼는데 업체 측에서 오늘 중으로 입금해 달래요.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 좀 부탁드려요. 문자 아래에는 파란색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고개를 갸웃했어요. 평소 아들이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이해가 됐습니다. 돌잔치 준비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소 대여비, 음식비, 돌상 준비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보, 아들한테 문자 왔어요? 아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행사 준비 때문에 급하게 결제할 게 생겼대. 그럼 도와줘야죠. 얼마나 필요한데요? 링크 들어가 보라고 하네. 저는 별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보안 업데이트 필요라는 문구가 떴어요. 업데이트를 해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휴대폰이 워낙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승인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잠깐 검게 변했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폰이 왜 그래요? 또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업데이트 하느라 그런가 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링크 화면은 사라지고 평범한 문자 목록만 보였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마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된 거겠거니 생각했죠. 그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탈 버스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였어요. 여보, 어서 가요. 버스 놓치겠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버스 탑승구로 향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휴대폰이 이미 누군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저희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터미널이 점점 멀어지고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손주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연신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손주가 얼마나 컸을까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많이 컸겠지. 벌써 돌인데. 저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게 느껴졌어요. 꺼내보니 은행 앱에서 알림이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광고 문자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죠.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눌러 알림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타행 이체 완료 1,500만 원. 타행 이체 완료 1,800만 원. 타행 이체 완료 2천만 원. 알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황급히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몇 번을 틀리고 나서야 겨우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잔액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돈이 없어졌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 노후 대비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어요. 통장 잔액은 고작 47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이체 시간을 보니 불과 10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5번에 걸쳐 제가 모르는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거의 8천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그 문자.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터미널에서 받은 문자 있잖아요. 아들한테 온 거. 그제야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온 문자,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한 직후 받은 그 문자. 그리고 링크를 눌렀을 때 화면이 잠깐 꺼졌던 순간 모든 게 한순간에 이해됐습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고작 링크 하나를 눌렀을 뿐인데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다니. 저는 황급히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통화 연결음만 계속 들리는 사이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통장에서 돈이 갑자기 빠져나갔어요. 지금 당장 막아주세요. 겨우 연결된 상담원에게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계좌번호와 신분을 확인한 뒤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이미 모든 금액이 해외 계좌로 이체 완료됐습니다. 지금 즉시 거래를 정지시켰지만, 그럼 돈은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추적해야 하는데 해외 계좌로 이체된 경우 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옆 좌석 승객들이 저희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그 돈이면 우리 몇 년은 살 수 있는 돈인데. 아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낡은 휴대폰을 그대로 쓴 것도, 무료 와이파이에 함부로 연결한 것도, 의심 없이 링크를 누른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에게 그 버스는 손주를 만나러 가는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저 절망과 후회만 가득한 끔찍한 악몽 속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1시간쯤 지나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간식도 사 먹었지만 저희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아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래 내역을 또 확인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잔액은 47만 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그 잔인한 숫자만 그대로 남아 있었죠. 여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어요. 아내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가까운 파출소로 직접 방문해서 피해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돌잔치 못 갈 것 같아. 알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주 돌잔치에 못 간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죠. 아버지, 지금 오시는 길이에요? 아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오늘 못 갈 것 같다. 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돈이 다 없어졌다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면 좋겠구나. 아버지가 실수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그런 문자 저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문자를 보내요? 알아. 이제 알았어. 그럼 지금 어떡하시려고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야 한다고 하네.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갈게. 알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첫 손주의 돌잔치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도 못한다니 아들도 실망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여보, 제발 자책하지 마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저희는 원래 목적지 2정거장 전에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집 근처 파출소로 향했어요. 파출소에 도착해서 사건을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터미널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하셨다고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데이터가 안 돼서. 그게 바로 함정이었을 겁니다. 요즘 해커들이 공공장소에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접속하는 사람들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 많거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특히 보안이 약한 구형 휴대폰은 더 취약합니다. 거기다 악성 앱까지 설치하셨으면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간 거예요.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경찰관은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말했어요. 금융감독원 쪽으로도 신고하시고 거래 정지는 이미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해외 계좌로 이미 송금이 완료됐으면 환급이 어렵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추적은 해보겠지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제 어깨를 붙잡고 있었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파출소를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희 부부는 말없이 걸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손주 만날 생각에 들떠 있던 저희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희망도 모든 게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꿈이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잔액 47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가 15만 원이에요. 아내가 고지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비, 아내 약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론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죠.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어. 저는 그날부터 구청에 가서 노인 일자리를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요. 빨라도 2달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2달이요? 그럼 그 전엔 방법이 없습니까? 단기 일용직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9입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네 인력사무소도 찾아가고
아파트 경비 일자리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나이가 조금 많으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고 아내 병원 진료비도 내야 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아끼며 살았어요. 난방도 끄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식사도 하루 2끼로 줄였습니다. 여보, 약 먹어야죠.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매일 약을 먹어야 했거든요. 괜찮아요. 요즘 혈압도 안정적인 것 같으니까. 안 돼. 약은 꼭 먹어야 해. 약값이 얼만데요? 아껴야죠. 아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두려웠어요. 저 때문에, 저 휴대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폰을 왜 꺼요? 아들한테 연락 올 수도 있잖아요. 보기 싫어. 여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멍청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자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원망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내 잘못이 맞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저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더 이상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2주가 지나자 통장 잔액은 2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관리비를 내고 최소한의 식비를 쓰고 나니 그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돈이 들까봐, 그리고 사람들 얼굴을 보기가 창피해서요.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말을 아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비친 제 모습은 몇 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나 이렇게 된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아내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언니, 웬일이세요?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저희와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었죠.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며칠째 소식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내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금방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으시죠? 얼굴이 왜 그래요?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안방에 있었지만 다 들렸어요.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 아주머니의 놀라는 목소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들렀습니다. 반찬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냥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게 싫었습니다. 동정받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동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두 분 복지관에 한번 가보세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지관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거기 가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긴급 지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대요. 우리 동네 복지관 선생님들이 참 친절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뭐가 부끄러워요.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발 한번 가보세요. 아주머니의 권유에 저희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간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이제 10만 원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입구에 들어서는 게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었는지 몰라요. 접수대에서 상담 신청을 하고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상담사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한 것, 아들 이름으로 온 문자, 링크를 누른 순간 화면이 깜박인 것,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진 돈.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터미널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한 직후 문자가 왔다고 하셨죠? 네.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화면이 나왔고요. 맞습니다. 승인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이 잠깐 꺼졌다 켜졌어요. 상담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이에요. 가짜 와이파이를 설치해 놓고 거기 접속하는 사람들한테 악성 링크를 보내는 거죠.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 신고는 하셨죠? 네. 했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타깝지만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거의 돌려받기 힘들어요. 상담사의 말에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재건할 방법을 찾아야죠. 상담사는 저희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 노인 일자리 연계 등등. 저는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어요. 기초생활수급은 자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자녀분이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면 가능해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럼 저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녀분들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가능성은 충분해 보여요. 서류 준비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사의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완전히 길이 막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상담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휴대폰 아직 쓰고 계세요? 아니요. 꺼놨습니다. 보기도 싫어서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이 배울 때예요. 배우다니요? 우리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기 예방 교육을 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한 번 당하셨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배우셔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두려워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세상이 다 스마트폰으로 돌아가는데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다 휴대폰으로 하는 시대예요. 상담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죠. 일단 오늘은 긴급 지원 신청부터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때 교육 일정도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복지관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해봐요. 그래야지. 저는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아내도 무너진다는 걸요. 저희 둘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는 걸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이 승인됐다는 거였어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심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오랜만에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버지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신이 없었다. 괜찮으세요? 이제 좀 추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관에 긴급 지원금으로 밀린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아내 병원비도 낼 수 있었고 약도 다시 제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당장 내일 걱정은 조금 덜었지만 여전히 앞날은 막막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사기 예방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기 싫었어요. 휴대폰만 봐도 속이 뒤집혔으니까요. 교육 첫날 강의실에는 저희 같은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스마트폰 사기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강사님은 화면에 여러 가지 사례를 띄워주며 설명했습니다. 자녀 사칭 문자, 택배 문자, 은행 사칭 문자,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의 위험성까지. 특히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는 조심하셔야 해요. 범죄자들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강사님의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제가 당한 수법이었으니까요. 그럼 와이파이는 아예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집 와이파이나 안전한 곳은 괜찮아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와이파이 연결 후에 오는 문자나 링크는 절대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교육이 끝나고 복지관 상담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기초생활수급 심사가 통과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 지원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막막하기만 했던 앞길에 조금이나마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왔니? 들어와라.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휴대폰 오래됐다는 거 알면서도 새 걸로 바꿔드린다고만 하고 실행을 안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일 안 당하셨을 텐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니다. 아버지가 조심했어야지. 내 탓이 아니야. 돌잔치에도 못 오셨잖아요. 손주도 못 보시고. 괜찮아. 나중에 보면 되지. 아들은 한참을 울먹이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많이는 못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태 쓰세요. 이게 뭐냐? 그냥 받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봉투를 밀어내려 했지만 아들이 완강했습니다.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많이 컸네요. 그러게. 이제 우리가 의지할 나이가 됐어.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힘내야죠. 아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요. 알아. 우리 다시 일어서자.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차갑게 대했던 게 미안했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사기 예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용법도 배웠어요. 처음엔 두렵고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 많이 늘으셨어요. 강사님이 칭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제가 한번 크게 당하고 나니까 제대로 배워야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시는 거.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걸요. 제대로 알고 쓰면 오히려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걸요. 아내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급식 봉사였어요. 처음엔 몸이 힘들다고 했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어르신 한 분이 제 음식이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래? 잘했네. 뭔가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기뻤습니다. 저희가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복지관 상담사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돈은 잃어버렸지만 저희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라진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지만 예상대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분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저희는 기초 생활수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르며 조금씩 보태주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 스마트폰 교육을 모두 이수했습니다. 이제는 문자가 와도 의심부터 하게 됐어요. 링크는 함부로 누르지 않고 공공장소 와이파이도 조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배운 걸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야, 박 선생. 나도 아까 이상한 문자 왔는데 이거 사기 맞지?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택배 사칭 문자였어요. 맞아요. 이거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바로 삭제하세요. 그래? 고맙네. 자네가 없었으면 또 당할 뻔했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는 복지관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침마다 복지관 갈 준비를 하는 아내를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난주에는 손주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데려왔어요. 돌이 지난 손주는 제법 걸음마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저를 향해 뒤뚱뒤뚱 걸어왔어요.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여보, 사진 찍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활짝 웃었어요. 아내도 아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우리 평생 간직해요. 그래. 그러자. 저희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편안한 노후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기 예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박 선생, 자네 덕분에 우리가 배우네. 아닙니다. 저처럼 당하시면 안 되니까요.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 무료 와이파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조금 더 조심하며 조금 더 현명하게. 그 부부에게 닥쳤던 하루는 참혹했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로를 붙잡고 일어선 시간은 그 어느 날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삶을 뒤흔들 수 있지만 또 다른 작은 손길 하나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도움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작은 경고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